1942년 5월 2일에는요, 신형 전차에 판터, 즉 표범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VK3052M이 5호 전차 판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판터 전차의 최초 생산형 판터 D형의 시작입니다. 판터는요,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시험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은 점에서 보면 정말 빨리 완성된 전차였습니다. 판터 D형은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티거 1형과 함께 가히 당대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정면에서는 적 전차나 대전차포의 상당수를 막아낼 방어력을 확보했고요, 공격력 역시 괴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죠. 단언컨대 판터는 가장 완벽한 전차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판터 D가 불안했는데 첫 실전은 어땠나요? 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판터의 실전 데뷔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판터 전차가 데뷔전을 치른 크루스크 전투는요, 정말 독일군한테 낭패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작전 자체로 봐도 독일군은 결국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요, 전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히틀러가 작전 일정까지 조정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었던 판터 D형은 기대 이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943년 7월에 200대 판터 D형이 전선으로 파견됐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열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엔진 화재로 벌써 2대가 소모됐고요, 크루스크 공세가 시작된 7월 5일에 실제로 운용 가능한 판터의 숫자는 불과 184대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뒤에는 전투 가능한 판터의 숫자는 겨우 40대로 줄어듭니다. 설상가상으로 7월 10일 저녁이 되자 전선에 당장 투입 가능한 판터의 숫자는 10대가 전부였죠. 물론 크루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이 완고하게 저항해서 독일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것은 사실이고, 많은 판터가 소련군의 공격에 피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지 소련군의 저항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7월 10일 시점에서 아예 수리도 안 될 정도로 격파된 판터의 숫자는 25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적의 공격으로 전투 불능 상태가 되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소련군한테 피격돼서 전투 불능 상태가 된 차량은 완전 격파된 것까지 포함해서 81대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수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기계적 고장으로 전투에 참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월 10일 시점에서 독일군이 전선에서 회수는 했으나 아직 수리받지 못한 차량 100대 중 44대가 기계적 고장으로 주저앉은 상태였어요. 그나마 기계적 고장의 60%가 쉽게 수리 가능한 상태라고 했지만 7월 11일 시점에서도 완전히 격파된 차량은 겨우 31대였습니다. 반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차량은 38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131대나 되는 차량이 여전히 수리를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은요, 히틀러가 크루스크 공세의 정지 명령을 한 7월 17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7월 20일에도 전투 가능한 판터는 41대에 불과했고요, 85대가 현장 수리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6대는요, 아예 독일 본국으로 운반돼서 수리해야 할 정도의 큰 손상을 입었죠. 사실 판터가 겪은 엄청난 격전을 생각하면요, 7월 20일 시점에서 완전 격파된 차량이 56대라는 것은 꽤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의 분석으로는요, 267대의 소련군 전차를 판타가 격파했어요. 그리고 전차 외에도 수많은 대전차포나 진지 등을 판타가 파괴했죠. 심지어 3000m 가까운 원거리에서 T-34를 격파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사실 독일군의 신형 전차를 처음 맞닥뜨린 소련군도요, 패닉에 빠졌어요. 이 망할 놈의 게르만스키가 또 뭔가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터의 문제는 적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주저앉은 차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련군한테 격파된 차량들도 기계적 고장을 일으켜 주저앉았기 때문에 격파됐을 경우도 결코 적지 않았어요. 결국 8월 10일에는요, 모두 합쳐 250대가 생산된 판터 D형의 초기형들 중 겨우 43대만이
전투에 투입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943년 중에 600대의 D형이 추가로 생산되긴 했지만 이처럼 D형의 최초 생산형 250대가 실전에서 수많은 결함을 드러낸 탓에 후기 생산형 차량은 전차장용 쿠폴라를 신형으로 바꾸는 등 실전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적잖은 개량이 가해졌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판터의 개량이 끝날 턱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독일로서는 막강한 주포와 장갑 방어력을 갖춘 신형 주력 전차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개량형이 등장했나요? 네, 1943년 8월 단순한 D형의 개량을 넘은 새로운 바리에이션이 등장합니다. 바로 판터 A형이었죠. 이 판터 A형은요, 일단 기계적으로도 대대적인 개량이 가해집니다.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던 기어박스 등의 변속기 관련 부속들도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됐죠. 또한 D형 후경에 적용된 주조제 전차장용 큐폴라가 장착됐을 뿐만 아니라 큐폴라 위에 대공기관총을 얹을 레일도 설치됐습니다. 신형 큐폴라의 디자인은요, 전차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어요. 기존의 D형의 큐폴라는 비록 아주 두터운 유리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직접 밖을 보기 위한 관측창, 그러니까 여기 보통 관측창 미전 블록이라는데 이 관측창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측창 자체가 대전차 소총 등에 명중하면 자칫 전차장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적의 포탄이 명중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신형 큐폴라는요, 두께를 두텁게 하고 피탄 경사를 강하게 주기도 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관측창을 잔망경으로 대체했습니다. 덕분에 적이 잔망경을 대전차 소총으로 쏴도 전차장이 직접 다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죠. 게다가 신형 큐폴라가 구형보다 생산성도 높았습니다. 포탑 디자인도요, 해치 등의 배치를 상당 부분 바꿨고요. 특히 원래 방어용으로 설치됐던 피스톨 포트가 장갑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낮춘다는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또 차체 정면에도요, MG34 기관총 일정이 볼 마운트를 사용해 거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적 보병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무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다 차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포탑의 공축 기관총과 대공 기관총만으로는 이게 보병을 상대하기 부족하다고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판터 차체 정면에는요, 2명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중 한 명인 통신수가 사격할 수 있는 기관총을 말하는 것도 사실 꽤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개량은 포탑 선의 속도의 개량이었습니다. 판터 D형은요, 포탑이 360도 회전하는데 무려 1분이 소요됐어요. 이 속도는 아무래도 느리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독일군은요, A형부터 포탑 회전용 유압장치의 힘을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즉 1000rpm에서는 46초가 걸렸지만 엔진을 3000rpm으로 밟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행기어는 중립에 놓고요, 이게 15초 만에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했지만 포탑을 빨리 돌리려면 포수가 조종수한테 미리 얘기해서 엔진 회전수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불편했죠. 그러니까 셔먼의 경우에는요, 엔진 회전수와 관계없이 15초 만에 한 바퀴를 돌릴 수 있었어요. 덕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쪽으로는 2차 대전 전체들 중 셔먼이 거의 갑이었습니다. 또한 판터는 엔진실의 환기도 개선이 됩니다. 판터는요, 원래 자력으로 강을 건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엔진실의 방수에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D형에서는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내부에 쌓인 가솔린 증기가 화재로, 그러니까 유증기가 돼서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어요. A형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이 A형의 다음 버전인 G형까지도 완전하게 이 유증기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았죠. 아무튼 판터 A형은 양산 숫자도 D형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D형은 1943년 9월에 양산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1943년 8월부터 44년 5월까지 A형이 약 2200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판터 A형의 이름은요, 이 판터는요, 생산면에서도 독일 전차 생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독일군은 이 A형을 분명한 차기 주력 전차로 생각한 거였죠. 물론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셔먼이나 소련의 T-34는 이것보다 몇 배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만 단위로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독일로서는요, 사실상 최대 규모로 양산 수준을 높인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1944년 여름까지 전선에서 보이는 판터의 절대 다수는 A형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판터가 의외로 비싸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터의 가격은 약 12만 마르크였는데요. 이 3호 전차나 4호 전차가 대략 10만 마르크인 것을 감안하면 가성비가 꽤 좋은 편이었죠. 물론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아질 만큼 값도 떨어졌지만 애당초 생산성이 형편없으면 대량 생산 체계도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독일군에서는 사실 4호 전차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판터에만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동부와 서부 전선 모두에서 전차 한 대가 아쉬운 판에 이러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단순 개량이 아니라 판터2도 계획이 있었다고요? 네, 이게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독일 육군이요 이미 판터 D형이 실전 배치되기도 전에 새로운 형태의 판터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판터2예요. 이 판터2의 개발은요 이미 1942년에 시작합니다. 히틀러의 명령으로 차체 전면 장갑을 100mm, 측면 장갑도 60mm로 그리고 주포도 가능하면 88mm로 늘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이 됐죠. 판터는요 원래대로는 하면은 일종의 징검다리였어요. 방어력을 높인 판터2가 주력으로 양산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지만 판터2의 개발은 1943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차 생산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D형의 생산도 원래 예상했던 1개월에 600대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판이었고요. 결국 전쟁 중 판터의 최대 생산량은 1개월에 한 달에 380대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판터의 생산을 중단하고 판터2를 생산하면 필연적으로 뭡니까? 생산의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일선 부대가 감내해야 할 전력 공백이 너무 컸어요. 게다가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엔진도 새로운 것을 장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 가스터빈 엔진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엔진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생산에 끼칠 혼란이 엄청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판터2의 개발은요 시제품 차체 한 대가 완성되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히틀러가 주장해서 시작된 개발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개발이 중단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단 한 대뿐인 이 시제품은요 전쟁이 끝난 뒤 미군한테 노획돼서 지금은 미국 내 박물관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에 있는 건요 판터 G형의 포탑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노획한 자체 제멋대로 장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판터2의 진짜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개량으로 가나요? 네, 판터2를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의 일부는 그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판터 시리즈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판터 G형이 1944년 3월부터 등장하면서 여기에 적용이 됐죠. 판터 G형은요,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당장 차체 측면의 경사 장갑판도 한 장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A형에서는 이게 뒷부분이 일부가 분할되어 있었거든요. 아울러서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차체 정면의 아랫부분은 원래 이게 장갑이 60mm였거든요. 요걸 50mm로 줄였고요. 차체 바닥 부분도 30mm에서 25mm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탄될 확률이 낮은 곳이 추가로 희생된 거죠. 또 다른 변화는요. 조종수용 관측장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A형까지는 조종수가 넓은 시야를 원하면 차체 앞에 관측장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요, 어차피 이걸 닫고 잔망경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방어력 면에서도 적자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려요, 아예. 1943년 9월부터 판터 G형의 또 다른 개량이 가해집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량인데 이 포방패의 변화예요. 원래 판터의 포방패는 단순한 반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원형의 포방패 때문에 적 포탄이 아래로 튕겨 차체 윗부분을 맞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장갑도 얇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필이면 예비탄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차체 앞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비교적 약한 전차포나 대전차포로도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포방패는요, 아랫부분에 턱을 설치했죠. 설령 적탄이 이 부분에 맞아도 아래로 튕겨나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44년 하반기부터 적용된 또 다른 변화가 바로 보기륜의 변화였습니다. 원래 판터는요, 테두리를 곰으로 두른 그런 보기륜을 사용했었는데요. 근데 44년부터 판터의 보기륜은요, 아예 고무테를 내장한 철제 테두리가 설치된 철판 프레스제 보기륜으로 바뀝니다. 이건요, 티거2나 티거1의 후기형에도 적용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죠. 원자재를 절약해야 됐기 때문에.
원자재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3년, 44년 이때가 되면 뭡니까? 연합군의 해상 봉쇄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일본 역시 전쟁 초반에 얻었던 동남아 점령지를 빼앗기거나 그곳에서 생산된 물자를 본국으로 운반하기도 힘들어진 탓에 고무의 사용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일본이고 할 것 없이 독일이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게 궤도 수명해야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판터의 숙명과도 같은 고질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질병이요? 네, 바로 변속기였습니다. 이 변속기는요, 고장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개량이 가해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어 부분은 결국 근본적인 개량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걸요, 셔먼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셔먼의 변속기는요, 기어들 중 힘을 받는다 싶은 부분에 상당수가 이중 나선 톱니를 사용하는 그런 기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담이 가해질지 모를 전차의 변속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그런데 정작 셔먼보다 무거운 판터의 변속기어 대부분은요, 일반 직선형 톱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판터는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취약한 부속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도 이런 문제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문제는 뭡니까? 항상 비용과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놈의 생산성. 독일의 생산 능력으로는 이중 나선 기어를 시간에 맞춰서 대량으로 보급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6,000대 만들었는데도 요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독일이. 반면 미국은 8배가 넘는 전차를 생산하면서도 이걸 다 적용시켰고 막대한 양의 예비 부속까지 생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셔먼이 그렇게 안 좋은 전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워낙 그냥 맹수들한테 두드러 맞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게 셔먼이요, 기계적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전차입니다. 그리고 정비성도 철저히 고려한 그런 전차예요, 셔먼이. 그러니까 셔먼은요, 이거 트랜스미션 정비하려면 여러분 사진 보시죠. 앞 커버만 드러내면 돼요. 근데 판터는 어떻습니까? 상부를 완전히 드러내서 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대전 당시의 독일은요, 시간을 들여서 좋은 물건을 만들면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지만 대량의 물건을 귀국해서 생산하는 데는 미국보다 한 수 뒤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산업공학이 취약했다는 거죠, 미국보다. 실제로 셔먼은요, 독일 전차들과 비교할 때 구성부품의 기계적 내구성이 5배나 좋았다고 합니다. 독일 전차들이 장갑과 화력은 강력할지 몰라도 작전을 벌이다 망가질 확률은 셔먼보다 훨씬 높았죠, 판터가. 셔먼의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 셔먼이 단순하고 생산성이 높은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실 셔먼은 기계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절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셔먼이 대량으로 만들어진 것은요, 간단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그만큼 넘사벽 수준의 대량 생산 능력, 즉 그냥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정교한 물건을 많이 만드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셔먼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은 분은요, 우리 채널의 셔먼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판터의 조종수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조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의 정비도 비교적 자주 필요했죠. 이 트랜스미션, 즉 변속기의 주요 부품의 평균 수명도요, 150km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이에요. 이런 문제와 함께 매우 낮은 연비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719리터의 연료를 넣으면요, 도로에서 130km 갔어요. 험지에서는 80km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독일군은요, 판터를 최대한 철도로 전장 가까이 운반하고 자력주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전쟁 후반, 특히 후반에 서부전선에서 철도 운반은 종종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전후해서요, 연합군이 독일과 프랑스의 철도망에 가한 폭격을 생각하면 판터를 철도로 운반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